1801년 2월 한양. 한 집에 관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고 사람들은 잠들어 있었으며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깨졌습니다. 무장한 군사들이 대문을 두드렸고, 아니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수고 들어왔으며 집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정약용의 집이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았고 수원 화성 설계에 참여했으며 천재로 불렸습니다. 그의 집안은 명문가였습니다. 대대로 벼슬을 한 양반 집안이었고 사회적 명망이 높았으며 존경받는 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관군들이 정약용을 체포하러 온 것입니다. 명령서를 내밀었고 역적으로 지목되었다고 했으며 잡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역적. 그 한 단어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유년의 사학을 엄히 금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했다. 정약종은 참수하고 정약전과 정약용은 유배 보냈다. 신유박해였습니다. 1801년 천주교 신자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한 사건입니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고 수백 명이 유배되었으며 조선 역사상 가장 큰 종교 박해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정약용 집안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약용 집안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역적 집안이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가족들이 겪은 고통은 무엇이었는지, 명문가에서 역적 집안으로 추락한 비극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집안의 불행이 아닙니다. 정치적 음모, 종교 박해, 그리고 연좌제라는 잔혹한 제도가 한 가족을 어떻게 파괴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정약용은 1762년에 태어났습니다. 경기도 광주 마제라는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집안은 남인 계열의 양반 가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진주 목사를 지냈고 아버지는 진사였으며 대대로 학문을 중시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정약용에게는 형제가 많았습니다. 맏형 정약현, 둘째 형 정약전, 셋째 형 정약종, 그리고 넷째가 정약용이었습니다. 네 형제는 모두 총명했고 학문을 좋아했으며 촉망받는 인재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정약용은 천재였습니다. 글을 배우는 것이 빨랐고 책을 읽으면 금방 이해했으며 어른들도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16세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진사시에 합격한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과거에 합격하다니. 사람들은 정약용을 신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22살에 대과에 급제했습니다. 문과 시험에 합격해서 정식 관리가 된 것입니다. 이제 정약용은 조선의 관료였습니다. 정조 임금이 그를 눈여겨봤습니다. 정조는 개혁 군주였습니다. 낡은 제도를 바꾸려 했고 능력 있는 인재를 찾았으며 당파에 얽매이지 않고 사람을 등용하려 했습니다. 정약용은 정조의 눈에 들었습니다. 총명했고 실력이 있었으며 개혁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정약용을 가까이 두었고 중요한 일을 맡겼으며 신임했습니다. 1792년 정조가 수원 화성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대역사였습니다. 정약용이 설계에 참여했습니다. 거중기라는 기계를 고안했고 효율적인 건설 방법을 제안했으며 화성 건설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정조는 기뻐했습니다. 정약용을 더욱 중용했고 여러 관직을 주었으며 신뢰를 보였습니다. 정약용 집안은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넷째 정약용만이 아니었습니다. 형제들도 모두 출세했습니다. 둘째 형 정약전은 암행어사를 지냈고 셋째 형 정약종도 관직에 있었으며 집안 전체가 번영했습니다. 집은 넓었고 재산은 풍족했으며 사회적 지위는 높았습니다. 사람들은 정씨 집안을 존경했고 자식들을 정약용의 제자로 보냈으며 명망이 드높았습니다. 정약용의 아내는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출세했고
집안은 부유했으며 두 아들도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미래는 밝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 뒤에는 위험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약용 집안은 천주교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18세기 후반 조선에 천주교가 들어왔습니다. 서학이라고 불렸습니다. 서양에서 온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학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과학, 천문학, 수학, 새로운 지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천주교는 단순한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였습니다. 하느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고 조상제사를 거부하는 종교였습니다. 이것은 조선 사회에서 큰 문제였습니다. 조상제사는 유교의 핵심이었고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유교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었으며 위험한 사상이었습니다. 정약용의 형제들 중 일부가 천주교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히 셋째 형 정약종이 깊이 빠졌습니다. 천주교를 믿게 되었고 열심히 공부했으며 신앙을 실천했습니다. 조상제사도 거부했습니다. 정약용도 천주교를 접했습니다. 책을 읽었고 관심을 가졌으며 형들과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신중했습니다. 천주교가 조선에서 위험한 사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약용 집안이 천주교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하지만 정조는 관대했습니다. 능력 있는 신하를 보호하려 했고 천주교 문제를 크게 다루지 않았으며 정약용을 감싸주었습니다. 정조가 살아있는 한 정약용은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1800년 6월 정조가 죽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49이었습니다. 아직 젊었는데 갑자기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조선의 개혁 군주가 사라진 것입니다. 정약용은 울었습니다. 은인을 잃었습니다. 보호자를 잃었으며 앞날이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조가 죽고 순조가 즉위했습니다. 11살 어린 왕이었습니다. 스스로 나라를 다스릴 수 없었고 대비가 섭정을 했으며 권력 구도가 바뀌었습니다. 대비는 정순왕후였습니다. 영조의 계비였고 노론당파를 지지했으며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조의 개혁을 좋아하지 않았고 남인 세력을 싫어했으며 특히 천주교를 증오했습니다. 정순왕후가 권력을 잡자마자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천주교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을 찾아내고 체포하고 처벌하라. 노론 신하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남인 세력을 견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천주교를 빌미로 정적들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정약용 집안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명문가였기 때문입니다. 정조의 총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천주교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1801년 초 상황이 급박해졌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이 대거 체포되기 시작했습니다. 한양 곳곳에서 사람들이 잡혀갔고 신문을 받았으며 고문당했습니다. 정약용은 불안했습니다. 형 정약종이 천주교 신자라는 것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언제 체포령이 내려올지 몰랐고 가족이 위험했으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월 드디어 체포령이 내려졌습니다. 정약종, 정약전, 정약용 세 형제 모두 체포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천주교 신자로 지목되었고 역적으로 몰렸으며 잡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관군들이 정약용의 집에 왔습니다. 문을 두드렸고 크게 외쳤으며 정약용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정약용의 아내가 놀라 깼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밖을 봤고 관군들이 집을 에워싼 것을 봤으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두 아들도 깼습니다. 형이 11살, 동생이 9살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무서워했고 어머니 치마 뒤에 숨었으며 울었습니다. 정약용은 나갔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었고 저항할 수도 없었으며 체포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군들이 정약용을 잡았습니다.
포승줄로 묶었고 끌고 가려 했으며 죄인처럼 다뤘습니다. 정약용의 아내가 달려왔습니다. 울며 매달렸고 남편을 놓아달라고 애원했으며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관군들은 냉정했습니다. 왕명이라고 했습니다. 역적으로 지목되었다고 했으며 비키라고 밀쳤습니다. 두 아들이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울며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끌려갔습니다. 그날 정약용만이 아니었습니다. 형들도 체포되었습니다. 둘째 형 정약전이 잡혔습니다. 셋째 형 정약종도 잡혔습니다. 세 형제가 모두 포승줄에 묶여 끌려갔고 감옥에 갇혔으며 신문을 기다렸습니다. 정약용 집안은 하루아침에 역적 집안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정약용은 두려웠습니다. 어둡고 좁은 감방이었습니다. 냄새가 고약했고 추웠으며 쥐가 돌아다녔습니다. 명문가의 양반이 죄인처럼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더 괴로운 것은 정신적 고통이었습니다. 역적이라는 낙인이었습니다. 조선에서 역적은 가장 큰 죄였습니다. 나라를 배신한 자, 임금을 거역한 자, 사형에 처해도 모자란 자. 그런 역적으로 몰린 것입니다. 그리고 천주교 신자라는 죄목이었습니다. 사학을 믿었다는 것, 조상 제사를 거부했다는 것, 서양 종교를 따랐다는 것. 이것은 유교 조선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관리들이 왔습니다. 정약용을 끌어내어 무릎 꿇렸고 질문을 던졌으며 자백을 강요했습니다. 너는 천주교를 믿었느냐? 조상 제사를 거부했느냐? 사학 서적을 읽었느냐? 신자들과 교류했느냐? 정약용은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고, 그저 책을 읽었을 뿐이라고, 학문적 관심이었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관리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내 형이 천주교 신자인데 내가 모를 리 없다고, 내 집에서 천주교 서적이 발견되었다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형틀에 다리를 끼웠습니다. 나무판을 조였고 뼈가 부서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으며 정약용은 신음했습니다. 자백하라. 관리들이 외쳤습니다. 네가 천주교 신자라고 인정하라. 그러면 고통을 멈춰주겠다. 하지만 정약용은 버텼습니다. 자신은 신자가 아니라고, 학문적으로 관심만 가졌을 뿐이라고, 거짓으로 자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며칠간의 고문과 신문이 계속되었습니다. 정약용은 지쳐갔습니다.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랐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으며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을. 자신이 죽으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 연좌제로 모두 죽거나 노비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텼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같은 시간 형들도 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셋째 형 정약종의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그는 진짜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숨길 수도 없었고 부인할 수도 없었으며 인정했습니다. 관리들이 물었습니다. 내가 천주교를 믿는 것이 사실이냐? 정약종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천주님을 믿습니다. 배교하겠느냐? 천주교를 포기하고 조상 제사를 지내겠느냐? 정약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의 신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관리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럼 죽는다. 배교하지 않으면 사형이다. 정약종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죽겠습니다. 정약용은 감옥에서 형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이 배교를 거부했다는 것을, 사형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며칠 안에 처형될 것이라는 것을. 정약용은 절규했습니다. 형님, 왜 배교하지 않으십니까? 살아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하지만 정약종은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1801년 2월 26일 정약종이 처형되었습니다. 서소문 박 형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으며 형틀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정약종이 끌려 나왔습니다. 흰 죄인복을 입고 있었고 포승줄에 묶여 있었으며 하지만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집행관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배교하겠느냐? 지금이라도 천주교를 포기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 정약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천주님을 믿습니다. 이 신앙을 버릴 수 없습니다. 집행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그럼 형을 집행한다. 정약종은 형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을 내밀었고 마지막 기도를 했으며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칼이 번쩍였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정약종의 목이 떨어졌습니다. 47이었습니다. 아직 젊었습니다. 하지만 신앙 때문에 죽었습니다. 가족을 남겨두고 동생들을 남겨두고 죽었습니다. 정약용은 감옥에서 형의 죽음을 들었습니다.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고 주먹으로 벽을 쳤으며 절규했습니다. 형님,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배교하고 사셨어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지만 형은 죽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약종의 죽음은 정약용 집안에 더 큰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연좌제였습니다. 조선에는 연좌제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큰 죄를 지으면 가족도 함께 벌을 받는 제도였습니다. 특히 역적의 경우 가족 전체가 처형되거나 노비가 되었습니다. 정약종이 역적으로 처형되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가족도 연좌되었습니다. 아내는 관비가 되었고 자식들은 노비가 되었으며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좌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에게도 미쳤습니다. 정약전과 정약용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사형은 면했지만 유배형이 내려졌습니다.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되었습니다. 전라도 끝 외딴 섬이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였고 돌아올 수 없는 곳이었으며 사실상 유배형은 긴 죽음과 같았습니다. 정약용은 경상도 장기로 유배되었습니다. 나중에 전라도 강진으로 옮겨졌고 18년간 유배 생활을 해야 했으며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정약용 집안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형의 처형과 유배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이 몰수되었습니다. 관리들이 정약용의 집으로 왔습니다. 집안을 수색했고 값나가는 것들을 모두 빼앗았으며 재산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책들이 압수되었습니다. 정약용이 평생 모은 책들, 귀한 서적들, 연구 자료들이 모두 빼앗겼습니다. 트럭에 실렸고 관청으로 옮겨졌으며 일부는 불태워졌습니다. 가구들도 가져갔습니다. 좋은 나무로 만든 책상, 의자, 장롱들이 실려나갔습니다. 심지어 농토도 몰수되었습니다. 정씨 집안이 소유하던 논과 밭이 국가 재산이 되었고 수입원이 사라졌으며 경제적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집마저 빼앗겼습니다. 넓고 좋았던 한옥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고 정약용 가족은 쫓겨났으며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정약용의 아내와 두 아들은 친척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역적의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친척들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연좌제가 두려웠고 자신들까지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했으며 냉대했습니다. 정약용의 아내는 고개를 숙이고 살아야 했습니다. 남의 집 식구 신세였고 눈치를 봐야 했으며 아이들과 함께 작은 방 한 칸에서 지냈습니다. 두 아들은 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역적의 자식이라는 낙인이 찍혔고 아무도 가르치려 하지 않았으며 친구들도 피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것입니다. 한때는 명문가였습니다. 사람들이 존경했고 자제들이 공부하러 왔으며 사회적 지위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역적 집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했고 피하려 했으며 언급조차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면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여자가 역적 정약용의 아내래. 저 아이들이 역적의 자식들이래.
불쌍하기는 하지만 가까이 하면 안 돼. 정약용의 아내는 견뎌야 했습니다. 남편은 유배지에 있었고 돌아올지 알 수 없었으며 혼자 아이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생계가 문제였습니다. 재산이 몰수되었고 수입이 없었으며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바느질을 했습니다. 남의 옷을 지어주고 돈을 벌었고 손이 부르트고 눈이 침침해져도 계속 바느질했으며 아이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가 그리웠습니다.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고 언제 돌아오시냐고 물었으며 어머니는 울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먼 곳에 계신다고 언젠가는 돌아오실 거라고. 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유배형은 보통 평생형이었고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혹시 남편을 다시 못 보는 것은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정약용은 전라도 강진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18년을 그곳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고 가족을 만날 수 없었으며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학문으로 견뎠습니다. 책을 읽었고 연구를 했으며 저술 활동을 했습니다. 18년 동안 500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조선 후기 최고의 학문적 업적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학문으로 자신을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밤마다 아내와 아들들을 그리워했고 편지를 썼으며 마음을 담았습니다. 유배지에서 한양까지 편지를 보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간혹 기회가 있었고 정약용은 긴 편지를 썼으며 가족에게 전했습니다. 아내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고 있어. 역적의 아내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하지만 견뎌주어. 나도 여기서 버티고 있어.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여. 아이들을 잘 돌봐주어. 아버지가 없어도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역적이 아니라는 것을 억울하게 유배된 것임을 아이들에게 말해주어. 두 아들에게도 편지를 썼습니다. 학연아, 학유야. 아버지가 너희를 떠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구나. 너희가 얼마나 컸을까? 아버지 얼굴을 기억이나 하고 있을까? 공부를 열심히 해라. 비록 우리 집안이 역적으로 몰렸지만 너희는 잘못이 없다. 학문으로 이름을 날려라. 그래서 우리 집안의 명예를 회복해라. 어머니를 잘 모셔라.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아버지는 알고 있다. 너희가 효도하고 의지가 되어드려라. 편지를 읽은 아내는 울었습니다. 남편이 그리웠고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었으며 절망스러웠습니다. 두 아들도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아버지를 보고 싶었고 함께 살고 싶었으며 언제쯤 만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18년이 지나갔습니다. 1818년 정약용이 마침내 유배에서 풀려났습니다. 57세였습니다. 청년으로 유배 갔다가 노인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강진에서 한양까지 걸어서 돌아왔습니다. 며칠이 걸렸고 힘들었지만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집은 옛날 그 집이 아니었습니다. 빼앗겼던 집이었고 친척집 작은 방이었으며 초라했습니다. 아내가 나왔습니다. 18년 만이었습니다. 백발이 되어 있었고 주름이 깊었으며 늙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18년의 세월이, 고통이, 그리움이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두 아들도 왔습니다.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형은 29, 동생은 27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처음 만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버지, 두 아들이 불렀습니다. 정약용은 아들들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것이, 역적의 자식으로 살게 한 것이. 하지만 돌아왔습니다. 18년 만에 가족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역적이라는 낙인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다시는 관직에 나가지 못했고
사회적으로 복권되지 못했으며 죽을 때까지 역적 집안의 가장으로 살았습니다. 1801년 2월 정약용 집안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명문가에서 역적 집안으로, 존경받는 가문에서 손가락질 받는 집안으로, 부유한 집에서 가난한 집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형 정약종은 참수당했습니다. 형 정약전은 흑산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 죽었습니다. 정약용은 18년 유배 후 돌아왔지만 명예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평생 고통받았습니다. 아내는 역적의 아내로, 아들들은 역적의 자식으로 사회적 낙인을 지고 살았습니다. 재산은 몰수되었고 집은 빼앗겼으며 경제적으로 파탄났습니다. 한때 넓은 저택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친척집 작은 방에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연좌제의 잔혹함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가족 전체를 파멸시켰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노비가 되었고 아무 잘못도 없는 아내가 고통받았으며 집안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치적 음모이기도 했습니다. 정약용 집안이 진짜 역적이었을까요? 나라를 배신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천주교와 연결되어 있기는 했지만 정약용 자신은 독실한 신자도 아니었고 역모를 꾀한 적도 없었으며 그저 학문을 좋아하는 학자였습니다. 하지만 정적들이 기회를 노렸습니다. 정조가 죽자 남인 세력을 제거하려 했고 천주교를 빌미로 삼았으며 정약용 집안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신유박해는 종교박해인 동시에 정치 숙청이었습니다. 300명이 죽었고 수백 명이 유배되었으며 그 중에는 억울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정약용은 살아남았습니다. 18년 유배를 견뎠고 500권의 책을 썼으며 학문적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습니다. 형을 잃었고 18년을 가족과 떨어져 살았으며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가족들의 희생은 더 컸습니다. 아내는 평생 역적의 아내로 살았고 아들들은 아버지 없이 자랐으며 사회적 멸시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약용을 위대한 학자로 기억합니다. 실학의 대가, 500권 저술의 위인, 조선 후기 최고의 지성. 맞습니다. 하지만 그 위대함 뒤에는 가족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역적 집안이라는 낙인을 지고 살아야 했던 아내와 자식들. 재산을 몰수당하고 가난하게 살아야 했던 가족들. 역사는 영웅을 기억하지만 그 가족의 고통은 잘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약용의 위대함 뒤에 가족들의 눈물이 있었다는 것을. 연좌제는 잔혹한 제도였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가족 전체가 벌을 받는 것. 어린아이들까지 노비가 되는 것. 이것은 정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음모로 억울하게 역적이 되는 것. 학문하던 학자가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는 것. 이것도 정의가 아니었습니다. 정약용 집안의 비극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정의란 무엇인가? 한 집안을 파멸시키는 것이 정의인가? 연좌제가 과연 정당한가?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희생자들을 기억하라는 것을, 그리고 부당한 제도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